게임할 시간도 없습니다. 과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속 과학! 반갑습니다.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궤도입니다. 저희가 게임 속 과학을 시작한 지 단 1회 만에 1회 만에 라인게임즈 측에서 저희를 대항해 시대 오리진 과학 분야 1타 강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라인 게임즈? 예, 대기업 아니에요? 대기업이죠. 이게 다 저희 안될 과학을 시청해주시는 전국의 수많은 교수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인 뜨끈뜨끈한 신상 게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 오리진. 야, 대항해 시대 시리즈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고전 중의 고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궤도님은 어릴 때 대항해 시대 시리즈 하셨습니까? 당연히 해봤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대항해 시대 2를 하면서 밤을 완전히 샜어요. 너무 재밌었죠. 일단은 그 음원이 굉장히 좋아요. 그 미디 음원이 뭔가 심금을 울려. 그렇죠. 그리고 내 배가 생기잖아요. 이게 마치 내가 첫 자가용을 타는 이제 내 인생의 첫 차를 얻은 느낌으로 그 감정이군요. 또 동료들을 모아. 그리고 이 동료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도 하고 해적질도 하고. 인생에 담겨 있네. 그리고 여기 뭐 처음 보는 자본들이 있어요. 딱 느낌이 와. 요거는 아시아 쪽에 잘 팔리겠다. 이런 거를 쫙 거상이 된 거지. 거상이 됐죠. 나중에는 뭐 스토리고 뭐가 없어. 그냥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래갖고 돈 벌어서 좋은 배 사자, 비싼 배 사자, 어떻게 막 선원들도 모으고. 자유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나리오가 있는데도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도 꽤 자유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맞아요. 저 굉장히 제가 아끼던 캐릭터가 빨간 머리 여자 해적 카탈리나 에란초. 그 원피스 만화 보면은 예. 샹크스라는 분이 나와요. 있죠. 이분이 이제 리더로 있는 해적단이 빨간 머리 해적단인데 네. 엄밀히 카탈리나가 원조다. 원조다. 네, 빨간 머리 해적단의 원조는 카탈리나 에란초. 카탈리나 에란초. 이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지리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그중 한 명이죠. 이게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근데 학생들이 사실은 지도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이 지구의 뭐 대륙이 어떻게 돼 있고 나라가 어떤지 몰라.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스토리를 진행하려면은 네. 그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잘 가야 돼요. 리스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리스본부터 이제 뭐 먼 곳을 가야 돼. 그렇죠. 유럽에서부터.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항해도 아니야. 막 굉장히 길이 복잡해요. 그렇죠. 그냥 조류도 봐야 되고 바람도 봐야 되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도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인 게임이었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실제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세계 바다를 모험하던 걸 소재로 삼았다 보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그 당시 뱃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역사적 흐름까지도 게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를 위한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또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 과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는 어떤 과학이 녹아 있는지 1타 강사 안 될 과학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궤도님은 대항해 시대가 언제쯤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또 학창 시절에 과학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죠. 대항해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르네상스 시작이 14세기인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약 15세기쯤부터 시작을 했죠. 이야, 대단한데요? 이것도 기본이죠. 기원 후 2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지리학이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되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구 구체설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게 중요한 책이네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요?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항해 자체를 도와주는 기술이 함께 발전해주면서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항해를 나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항해 시대 하면 항해하면 또 항해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망망대해에서 우리 배가 어느 위치에 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느 경로로 가야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기술이 바로 항해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항해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천문학 아니겠습니까? 또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전문 분야죠. 네. 사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야 뭐 주변에 나무도 많고 산도 있고 랜드마크를 보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죠. 근데 바다에서는 사방이 온통 물이야. 다 똑같아. 그럼 이제 뭘로 방향을 찾느냐? 해, 달, 별 이런 천체들은 구름만 안 끼면은 어디서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배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해 뜨고 지는 방향을 보면 동쪽 서쪽 방위를 알 수 있기는 한데 별을 보고 방위를 알 수 있는 원리는 뭔가요? 일단 북극성.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상에 아주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극 방향에서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클럽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잖아.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우리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DJ를 보고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오, 좀 클럽 좀 많이 가보셨네요. 별로 안 가봤어요. DJ 분들은 이 클럽에서 많이 움직이질 않아. 돌아다니질 않아.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DJ는 딱 서서 이러고만 있지. 혼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위치가 고정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DJ의 위치를 보고 우리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회전하지 않는 자전축은 계속 돌지 않으니까 딱 보이고 어떤 기준, 중심이 된다. 그 이해가 되는데 북반구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남반구에선 북극성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북극성과 함께 남반구에서는 마찬가지로 남십자성이라는 별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항구로부터 방향과 배의 속도를 알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항해사들은 천문학적 지식이 필수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아이템. 템생템사. 템이 없으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즘에야 GPS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잘 돼 있지만 대항해 시대의 배경인 1400년대 초에서 1700년대 중반에는 방위를 찾는 것도 결국 다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서 이거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별만 보고 쫓아가기는 영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로 치면 내비 없이 초행길 가는 셈인데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양님, 내비의 풀네임 뭔지 아십니까? Navigation. 맞습니다. 항해 또는 운항이라는 뜻이죠. 라틴어의 배, 그리고 움직임의 합성어, 항해술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해에 사용되던 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항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미 이 근처를 다녀간 사람들이 여기 지나갈 땐 배 밑에 암초를 조심해라, 일주일만 버티면 육지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쌓아놓은 지식이 있을 텐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지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옛날에 우리 운전할 때 보면 내비 잘 없을 때 아버지들이 그 지도가 있는 그 책을 꺼내가지고 전국 도로 안내지. 네, 그거 펴가지고 운전해서 갔잖아요. 맞아, 막 이렇게 막 방향 돌려가면서. 네, 방향 돌려가면서 잘 보는 분들은 안 돌리는데 휴게소에 멈추라고 맞아요, 해서 오줌 마려운 사람 오줌 싸 이렇게 한 다음에 책 한참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그걸 똑같이 했다. 바다에서 쓰이는 지도, 바로 해도를 펴고 항로를 계산한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도가 바로 포르톨라노 해도입니다. 포르톨라노. 13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포르톨라노 해도는 내륙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간소화했어요. 대신에 암초의 위치, 해안선의 모양을 자세히 표현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는 말씀드렸듯이 랜드마크가 없어요. 방향을 잃으면 바로 길을 잃거든요. 항해사들이 잘 가다가 이거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긁적긁적? 이러면 선장이 그렇습니까? 내리십시오. 나가. 이럴 수 없잖아. 방향을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 주요 항구를 기준으로 32개 방향의 직선으로 표시해놓은 방위선이 그어져 있어요. 나침반까지 같이 있으면 완벽하겠어요. 나침반 엄청난 발명품이죠. 예.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죠? 지구는 원래 구 모양 입체 아닙니까? 맞죠. 이 평지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평면인 지도 위에 표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왜곡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도상 눈으로 보이는 거리랑 실제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대한 오차를 줄여보려고 그 이름도 유명한 메르카토르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이게 현대에 와도 100% 해결이 안 된 문제거든요. 메르카토르도법 도대체 뭔가요?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가 제안한 지도 투영법인데요. 이게 지구의 지형을 평면의 지도 위에 그대로 옮기면 지도상에서 보이는 방위와 실제 방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해에 사용하기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위도선의 간격을 조절해서 그리는 방법이 바로 메르카토르도법. 생각해보세요. 직선이 뭐죠? 직선이 이제 점과 전을 연결한 선이죠. 그렇죠.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평면을 가정한 거야. 평면이요. 이 시공간이 휘어지지 않은 평면일 텐데 예를 들어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은 두 점을 연결해도 얘가 이 시공간을 따라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짧은 선이 아닐 수 있죠. 그치, 휘어서 가니까. 휘어서 가니까 돌아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평평한 지도 위에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형 지구 위에 또 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같은 곳을 연결했는데 구형이 평평하게 펴지다 보니까 같은 곳을 연결한 것 같은데 방향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을 해야지 3차원의 실제 지형을 2차원의 공률을 반영해서 옮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1569년에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될 정도로 실용적이지만 고위도 지방의 땅 모양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이걸 해결을 못했어 우리가. 배가 만약에 떠 있으면 우리 배가 어디에 떠 있는지 정확히 알질 못하겠네요. 아리송하겠어 아주 그냥. 아리송해. 네. 그래서 쓴 도구가 바로 아스트롤라베입니다. 이게 성반이라고도 불리는데 3차원 구면상의 우주를 평면에 투영한 별이 담긴 작은 상 같은 느낌의 장비예요. 어려운 느낌인데 쓰기? 이름은 어려운데 그거에 비해서 구조는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3개의 원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서나 관측하기 쉬운 밝은 별들의 위치를 표시해둔 레테, 우주의 좌표를 나타내는 플레이트, 그리고 눈금이 새겨진 본체인 메테르가 바로 그것입니다. 별 하나를 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레테를 딱 정렬시키면은 이게 천체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이 됐었는데 이걸 이용하면 그 외에 날짜도 알 수 있고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물체의 위치와 높이 등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에 시간 이름에 따라 계량에 계량을 거듭해 나중에 기능이 몇백 개가 됐어요. 이게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시대에는 굉장히 스마트폰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애였겠어요. 엄청난 필수 장비죠. 그러니까요. 여러 계산을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 아스트롤라베를 쓰려면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제대로 쓰잖아요. 당시에 거의 스마트폰급으로 유용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항해 중에 이걸로 위도와 경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도 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엄청난 장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당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해수를 터득할 정도로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항해하려면 얼마나 그 체력이나 이런 뭐 근력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장난 아니죠. 거의 무슨 지덕체를 겸비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그렇죠. 현대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우주인, 우주비행사 되려면 체력 좋아야 되죠. 과학기술 아주 갖춰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돼. 그리고 뭐 감자도 재배할 줄 알아야 돼. 감자도 있어야 화성에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감자 재배 못하면 못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실제로 대항시대 오리진 속에서 만나는 항해사들을 보잖아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천문학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실존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는 것도 게임 속 깨알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자잘한 템 말고 굉장히 중요한 애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항해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우리가 뭐 라면을 끓일 때 계란 안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라면 스프 없는 라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냄비가 없다? 냄비가 없으면 이런 수준이야. 범선이 있어야 돼. 범선. 범선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 라면을 끓이고 싶은데 라면이 없어. 그게 바로 범선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배가 도대체 어떻게 물 위에 뜰 것인가? 무언가 물에 뜨는 원리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레카! 맞습니다.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맞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들어갔을 때 욕조 밖으로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이 원리를 떠올렸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천재죠, 천재. 우리 그냥 들어가면 시원해 좋아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쵸. 우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한번 뜯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물체를 물에 넣으면은 그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 물이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은 중력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밀어 올려진 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랑 같아요. 왜냐? 무게라는 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이 힘이 물체를 누르는 셈이니까 물체는 딱 그만큼 위로 향하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천천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 하는데 이거를 그 옛날에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걸 떠올렸다는 게 신기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지. 우린 이렇게 말하긴 쉽지. 그러니까. 암튼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부력보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의 모양이 이에 아주 적합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오목하게 생겨가지고 같은 양의 목재를 그냥 이렇게 뭉쳐놓은 것보다 오목하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무게에서 최대한 많은 부피를 밀어내야 더 강한 부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크더라도 그만큼 물을 많이 밀어낼 수 있으니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뜨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당시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이 모터 달린 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기선이 처음 발명된 게 1802년인가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배는 모두 노를 저어서 움직이거나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였어요. 범선이라는 말 자체가 돛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라는 뜻이거든요. 이쯤에서 범선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원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돛은 저 사진 중앙에 있는 사각돛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추진력을 크게 받아서 배를 세게 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각돛만 있으면은 방향 전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역풍이 완전히 불잖아요.
그럼 좀 힘들 수 있어요. 방향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삼각도치입니다. 아, 다른 도시 있구나. 그쵸. 아. 삼각도체 원리는 비행기의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랑 비슷해요. 삼각도 자체가 비행기 날개를 수직으로 꽂아놓은 거로 생각하면 쉬워요. 천으로 만들어진 돛이 바람을 받아서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면 비행기의 날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선형 구조가 생기거나 바람의 속도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아, 여기 베르누이 원리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렇죠. 아. 기체나 액체가 빠르게 흐를수록 압력이 감소한다는 원리죠? 맞습니다. 삼각도체에서 볼록해진 쪽은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바람이 빨라져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오목해진 쪽은 반대로 바람이 느려져서 압력이 높아져요.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돛은 한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때 삼각도치, 사각도체에 비해서 각도 조절이 쉽기 때문에 돛이 힘을 받는 방향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길쭉한 형태의 배 옆면을 물이 미는 힘과 함께 방향타의 역할이 더해져서 배는 바람이 옆으로 불더라도 밀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맨 위쪽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데요. 이 상태에서 가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돛의 각도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조절을 해주면은 돛이 바람을 비스듬하게 받으면서 바람을 흘려보내게 되고,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살짝 비틀어서 어느 정도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원리를 아니까 배에 가면 조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가면 우리는 무술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게임에서 즐겨야 된다. 게임에서 즐겨야 우리 돼요. 실제로 거기 가면 뭐 이거 힘도 못 써. 지금 베르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출퇴근 시간에 10,000원 지하철, 당연히 내릴 사람들 내릴 때 내리고 탈 때 타면은 편해요. 이게 바람을 잘 받는 거야. 그치. 어. 오 이러면서 가는 그치. 거예요. 내가 내려야 돼. 근데 바람이 쭉 가. 바람이 쭉 가. 그 바람 타고 같이 내리는 거야. 힘이 안 들어. 근데 문제는 반대인 경우가 있어. 반대인 경우. 그쵸. 나는 이 역에서 내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아 생각만 해도 힘들다. 그런데 이때 유연성 있게 방향을 잘 잡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역풍이거든. 내가 나가는 방향에 반대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근데 방향을 잘 잡으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갈리는 막 그 틈에서 밀려 들어오면서 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슬쩍 타고 목표 지점을 향해 갑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도 좀 질러야 돼. 지나간다 이러면서. 그쵸. 역풍을 탈 때는 역풍아 이러면서 가야 돼요. 이게 삼각도체 원리야. 삼각도체 원리.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완벽하게 정면으로 이렇게 나와 반대 방향으로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이 여기에 표시된 노고존, 노세일 존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노고존. 노고존. 고 못 한다는 거야. 노고존. 그런 구역이 있어요. 네. 아무리 삼각도치를 이용해도 바람을 완전히 정면으로 마주보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갈 수 없는 각도가 바로 노고존, 노세일존입니다. 완벽히 정면인데 어떻게 가? 100명이다 나 이렇게 와. 아,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시 뒤로 돌아서 갑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 이때는 무작정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야. 아 이쪽이 안 되면 옆 칸까지 가는 거야, 지그재그로. 일단은 비스듬하게 가. 옆 칸까지 가면서 내려. 이렇게 되면은 가는 거리는 길어져요. 근데 어쨌거나 목표 지점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못 내리진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실제로 이렇게 바다 위에서 네. 이 배 범선을 조종하면서 네. 정말 세계를 누볐거든요. 무풍지대도 한번 경험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돌파한 다음에 만난 그 무역의 시대.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서라면 이런 항해를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항해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람을 마주보고 있으면 배가 느려져. 뒤에서 바람이 딱 친다. 그럼 싸! 배 속도가 쫙 빨라져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온다. 그럼 순간적으로 진행 방향을 틀면서 가야 더 빨리 도착했구나. 지그재그로 가야 됐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배를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람과 인력만으로 나가던 시절을 게임으로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어느 순간 정말 그 당시 항해를 하던 제독이 돼서 바다로 나가는 거야. 제독 마인드. 이게 바로 대항시대 오리진. 오리진. 그런데 또 이 배만 잘 조종한다고 좋은 제독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중요합니까? 또 우리 선원들, 크루들의 건강까지 책임져야죠. 당시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것은 뭐니 해도 비타민 결핍증. 배하면 괴혈병이죠. 비타민C 결핍증인 괴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만성 피로를 겪는데 이후 잇몸과 근육 등 신체 출혈이 나타나다가 치아가 빠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C만 섭취하면 남는 병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런데 항해 중간에 식량을 조달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 알아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아도 바다에서 조달이 안 되는 거야. 알아도 뭐 없어. 그치. 그러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물에 럼주와 라임 주스를 타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럼주의 알코올 성분이 물속에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라임 주스로 비타민C도 섭취할 수 있다 보니 건강 유지에 꽤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라임 주스. 이거 대항해 시대 2에 아이템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60일 이상 항해를 하면은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때 라임 주스를 딱 먹이면은 며칠을 벌 수가 있어요. 역시 대항해 시대 고증. 역시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의 고증이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 오리진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생존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린 굳이 목숨을 걸지 않고서라도 그 시절 배를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리던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게다가 대항해 시대 시리즈가 처음 등장한 게 1990년대, 벌써 30년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돌아온 거야. 그렇습니다. 이번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과거의 게임성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게이머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화려하게 돌아왔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아직 저희가 다루지 못한 게 많습니다. 게임 속 과학 대항해 시대 오리진 편 2부에서는 대항해 시대 속 무기와 화폐 그리고 조선 기술 등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게임 영상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 영상이 나와요 이제? 많습니다. 2부 기대됩니다. 게임할 시간도 없습니다. 과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속 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